자, 시작하시죠. 우리 12페이지. 자, 갑니다. 정부 실패가 되겠습니다. 정부 실패. 자, 비시장 실패라, 울프 주니어 비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비시장 위에다가 정부 실패라고 쓰시고 정부가 일을 잘못한 걸로 그냥 의역해서 쓴다는 거죠. 자, 수요 동그라미, 외부 동그라미. 수요 측면은 정부 무슨 요인? 외부 요인 됐습니다. 정치가의 시간 할인율이 높은 동그라미. 장기, 단기, 단기 이익을 중시한다. 정치가의 시간 할인율은 높다. 그래서 장기, 단기, 단기를 중시하고 근시안입니다. 선거인 민감한 정치가들은 자기의 보상을 위해서 재선, 득표 쓰시고 재선이나 득표 때문에 어떤 사회 문제 또는 정책, 규제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요. 좀 불필요하거나 또는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업들을 요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단기적 해결책 동그라미 빼내가지고 그래서 파생 외부 효과, 무슨 외부 효과? 파생적 외부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파생적 외부 효과는 섣불한 정부 개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의 부작용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파생 외부 효과의 대표적인 게 복지병이라고 써보시고 복지병. 단기적 해결책 동그라미 쳐서 파생 외부 효과라고 썼죠. 어디 중간에 빼내가지고 그죠? 성급하고 졸속적인 정책을 정치가들의 근시안으로 인해서 실시하게 되면 그것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 또는 비의도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런다? 파생적 외부 효과입니다. 복지 정책을 너무 잘해주면 의도하지 않지만 근로욕이 감소되는 무슨 병? 복지병. 자, 어제도 있었지만 투기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주택 대책을 발표하면 또 오히려 그 지역에 오히려 더 어떻습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사회적인 부작용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을 파생적 외부 효과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다. 자, 이익 집단의 렌트 시킹, 포획 철회삼각형. 요거는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되죠?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익 집단들이 정부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정부 밖에 존재하는 무슨 요인? 외부 요인. 다시 무슨 요인? 외부 요인. 내부 요인이 아니라 외부 요인이라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익의 전련, 디커플링. 영어로 디커플링이라고 쓰시고 연결되지 않는 거죠. 미시전련은 편익 기준이에요. 알았죠? 편익이 미시적으로 발생하는 거 소수 동그라미. 고객 정치 사항입니다. 진입 규제인데 옆에다가 약사라고 쓰세요. 약사 집단. 자, 여러분 예를 들면 편의점에 약을 많이 못 팔도록 지금 규제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자, 국민 대다수가 비용을 부담하고 편익은 넓게 분포돼요. 좁게 분포돼요. 좁게 분포되죠. 편의점에서 여러분 약을 많이 못 팔도록 규제하면 소수와 약사들만 좋아지죠. 비용은 다수가 부담합니다. 연결돼요, 안 돼요? 여러분 커피 2,500원 주고 커피 샀잖아요. 그죠? 그럼 자, 내가 2,500원 주고 내가 커피를 샀으면 비용과 편익이 연결되죠. 내가 2,500원 낸 만큼 나만 커피 마실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자, 비용을 부담했으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많으면 편익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누려야 되잖아요. 방금처럼 2,500원 내고 커피 샀으면 내가 그게 맞는 내가 편익을 누리잖아. 비용과 편익이 연결되죠. 지금은 내가 이만큼 비용을 부담했는데 편익은 요만큼밖에 안 돼. 연결돼요? 연결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전련 또는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 디커플링. 이 말은 뭘 뜻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지대 추구 행동을 아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럼 쓸데없는 정책들이 많이 요구되니까 수요 측면이에요? 공급 측면이에요? 수요 측면. 정부 외부적 요인이죠. 반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익이 다수에 있고 비용은 소수가 부담하는 이것도 연결되지 않는 거죠. 무상급식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누리죠. 사실 무상급식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구간의 세금의 구간이었는데 이 무상급식을 하면서 1억 5천인가요? 이상 더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걷어들여서 이 돈을 여기다 이용했다는 거야.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소수가 부담하죠. 이럴 경우에는 투표권을 가진 다수가 이것을 정책을 통과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절연이에요? 거시절연이야. 왜? 편익이 소수 집단에 반영하면 소수는 미시예요, 거시예요? 소수는 미시절연이고 편익이 다수에게 발생하면 무슨 절연? 거시절연. 갑시다. 이거 반대로 하면 나왔습니다. 미시절연은 편익이 소수, 거시절연은 편익이 다수, 편익이 다수. 소득 재분배 정책입니다. 다시 무슨 정책? 소득 재분배 정책. 소득 재분배 정책이 대표적인 거죠. 자, 갑니다. 공급 동그라미, 내부 동그라미, 무독함, 정부 산출의 무형성 동그라미. 목표 전환이 발생합니다. 같은 말이 수단의 목표와 내부성이라고 쓰시고, 내부성, 수단의 목표와 내부성이죠. 자, 119 출동하는 기사님은 국민의 생명 보호보다는 뭐에 더 이제 집착한다 그랬어요? 출동 규칙에 집착하죠. 외부 목표보다는 내부 목표를 중시합니다. 그죠? 집착합니다. 그죠? 무슨 성? 내부성. 목표 전환이 발생하고, 독점입니다. 독점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비효율성. 무슨 비효율성? X 비효율성. 기술적 비효율성이 발생해요. 자원 낭비와 비용 낭비와 중복이 발생합니다. 생산 기술이 불명확합니다. 생산 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비용 중복과 낭비가 발생합니다. 종결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종결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VS 해놓고 일몰법이라 쓰세요. 종결할 장치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선셋, 일몰법을 하기도 하죠. 우리 예를 들면 정부 규제가 여러분 새로 만들어지면 규제가 아주 싫으니까 부칙 1조에 이렇게 합니다. 5년. 규제 일몰제 5년 기억해야 됩니다. 자동 폐기. 어떤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을 때 5년 뒤에는 아예 이 규제를 자동으로 폐지한다라는 조항을 넣어놓는 거야. 그러면 5년 뒤에 하면 자동 폐지됐으니까 다시 이 규제가 5년 뒤에 필요한지 논쟁을 해서 다시 필요하면 선라이즈를 하면 되죠. 근데 이게 없으면 규제를 시행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없애려는 사람하고 또 계속 유지하려는 사람이 또 싸우면 쉽게 없앨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앨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정부 활동에 종결 장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무슨 법? 선셋 로. 해를 지면 자동 폐기하는 일몰법을 시행하고도 있습니다. 자, 정부 실패 유형, 사적 목표 설정 4. 내부성이라고 합니다. 내부성. 외부 목표보다는 뭘 중시한다? 내부 목표를 중시합니다. 예산 동그라미, 최신 기술 동그라미, 정보 동그라미. 요거 다 한번 나왔죠? 정부가 관료들이 외부 목표보다는 내부 목표를 중시하는 것 중에 포함되지 않는 것. 예산, 최신 기술, 정보 획득. 내용 읽어봅시다. 대외적으로 표방한 목표보다는 내부의 절차와 규칙에 집착하는 목표 대치. 목표 대치. 목표 대치 옆에다가 목표 전환이라고 써보시고 하나 더 쓰면 수단이 목표가 된다. 수단의 목표라고 쓰세요. 수단의 목표가. 다 같은 말입니다. 합의 수단이 목표가 되고 목표와 수단이 그러면 위치가 바뀌어버렸죠. 목표 전환, 목표 대치라고 합니다. X 비효율성, 비용 채정. 정부 활동의 비용과 수입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는 X 비효율성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최신의 노력을 다 하지 않으니까 아마 비용 중복과 낭비가 발생하겠죠. 그죠? 됐습니다. 파생적 외부 효과. 정부 개입으로 발생하는 나쁜 사회의 악영향. 복지를 많이 해주니까 근로의욕이 감소된다. 그죠? 이른바 파생적 외부 효과입니다. 권력의 편제. 권력의 편제.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자의적인 권력. 특혜를 주는 거죠. 특혜. 됐죠? 부자 감세 쓰시고 서민 정세. 부자는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은 세금을 더 걷어줍니다. 이거는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거죠. 특정 집단이나 지역,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계층이나 집단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 현상. 바로 우리 권력의 자의적 행사, 권력의 편제가 됩니다. 자, 밑에 갑시다. 사적 목표 설정은 민영화로 해결하고 비용 최전과 X 비율성은 세 개 다. 기억나죠? 파생적 유보효과는 보조 삭감하고 규제 완화. 권력의 편제는 민영화나 규제 완화로 해결합니다. 이건 우리가 몇 번 했으니까, 그죠? 민영화 위에다가 직접 공급이라고 써보시고. 그래서 하살표 민영화를 하면 되죠, 그죠? 시장 개입의, 시장 실패에 대해서 정부 개입의 대표적인 방식이 직접 공급이고, 직접 공급은 민영화를 하죠, 그죠? 보조 위에 대가는 보조 삭감 위에 대한 보조 하살표, 규제 완화에는 규제를 하살표로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공공재 과다 공급설과 과소 공급설입니다. 양가 1번 공공재 과소 공급설입니다. 정부 기능이 축소되었다는 관점이죠, 그죠? 다시 되어야 한다는, 다시 정부 기능이 축소되었다는 생각으로 적게 공급되고 있다. 이는 시장 실패를 강조하는 거죠. 됐습니다. 갈브레시의 의존 효과. 자, 선전 밑줄. 민간재에 대해서는 선전을 많이 하면, 국민들이 민간재를 많이 소비하면 공공재에 대해서 돈을 잘 안 쓴다는 거죠. 갈브레시의 선전 효과입니다. 두젠베리의 전시 효과입니다. 체면 유지 밑줄. 체면 유지 때문에 자동차도 사고 명품백도 사면 공공재 소비를 줄이고, 그래서 공공재는 과소 공급된다. 1번, 2번은 뭐 그렇죠. 3번이 재밌습니다. 머스그레이브의 조세 저항. 자, 재정 착각 밑줄. 재정 착각. 여러분들도 재정 착각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채를 우리나라 사람으로 나누면 1인당 정부 국가 부채가 나오겠죠. 작년에 보니까 1,200만 원이더라고요. 1인당 여러분도 지금 국가 부채를 1,200만 원씩 여러분들이 갚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잘 못 느끼고 있죠. 자, 재정 착각. 여러분이 납부한 세금만큼 편익을 누린다고 사람들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 VAT 친구와 밥 먹으면 12,000원 결제하면 1,200원은 VAT로 내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이 1,200원 세금 내는 만큼 정부가 여러분한테 뭐 숟가락 하나 놔줬습니까? 물컵 하나 갖다 줬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그지? 여러분들이 재정 착각 뭐라고요? 납부한 세금만큼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공공재 돈 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저항하겠죠. 국민들은 무슨 착각에 빠져 있다? 재정 착각, 납부한 세금만큼 편익을 누리지 못한다로 인식하면 조세 저항이 발생하고 공공재가 과소 공급됩니다. 다운스의 합리적 무지. 이게 재밌죠? 합리적 무지. 자, 공공재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얼마만큼 공공재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편익, 동그라미, 보다는 이 비용보다는 적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공공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을 때 내가 누리는 편익보다는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시간 투자나 검색을 했을 때 비용이 더 크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 비용이 더 크면 그 행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공공재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탐구하는 활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무지? 합리적 무지.
내가 그 행동에 대한 무슨 분석을 했을 때 비용 편익 분석을 했는데 내가 아예 모르는 게 더 낫다는 거야. 무슨 무지? 합리적 무지. 합리적 무지. 됐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야, 정치 그거 알았으면 뭐해. 근데 그 새끼라고 할 뻔했네. 그죠? 그 사람들이 가장 나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무슨 상태에 빠져 있어요? 합리적 무지. 왜 정치적 활동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나는 정치 관심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봅시다.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해서 뭐 어떻게든지 좋은 정치가 되고 좋은 행정이 되면 내가 그 투표에 시위에 참여하지 않아도 편익을 누리죠. 이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니까. 야, 정치 그게 무슨 관심사지만 전형적으로 아주 합리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야. 나는 이거는 하나도 안 누리고 편익은 다 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합리적 무지행위라니까. 합리적 무지. 내가 생각해 봤더니 좋은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와서 시위하고 뭐 하면 엄청나게 내가 피곤하잖아.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는 편익을 누리는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야. 야, 정치 무슨 관심급 네 생각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진짜 아주 이기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합리적 사람이야. 무슨 무지의 상태에 빠져 있다? 합리적 무지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공공재 과다 공급설은 축소되어야 한다는 정부 실패 쓰시고 정부 실패를 강조하는 입장이죠. 정부 실패라는 말은 정부가 공공재를 쓸데없이 많이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공급설? 과다 공급설. 파킨슨 법칙입니다. 아주 대단하죠. 업무량에 무관하게, 와, 별표. 다시 뭐라고요? 업무량과 무관하게 공무원이 늘어난다는 것이 파킨슨 법칙이에요. 이게 그나마 좀 시험에 좀 나옵니다. 해볼게요. 영국 해군을 연구했는데 그냥 쉽게 한번 이거 정확한 건 아닌데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배가 3대가 있고 한 배당 10명씩 해군들이 일을 해요.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서 가봤더니 배가 2대로 줄었어. 근데 사람은 40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배가 많아져서 공무원이 늘어났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오히려 뭐가 줄었는데 업무량은 줄었는데 배가 더 사람이 많아졌단 말은 공무원의 정관은 업무량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업무량과 무관하다. 업무량과 무관하다. 우리나라에도 이거 설명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죠? 예를 들면 인천은 좀 다른데 강원도 인제. 왜 강원도 인제예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해서 인제 아니야, 그지? 강원도 인제군은 시간의 관점에서 1945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인구는 줄어들고 있겠죠? 근데 강원도 인제군의 공무원은 아마 계속 늘어나고 있겠죠? 그쵸? 아마 맞을 겁니다. 우리나라 모두 다 이래요. 그럼 이거 봐봐. 인구가 많아져서 공무원 많아졌다 그러면 말이 되잖아. 배가 줄었는데 공무원이 늘어난 거하고 비슷하죠? 이거 어떤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파킨슨이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동료가 있으면 가끔 일을 도와줄 때 동료의 도움보다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다시 뭐라고요? 심리적으로 누구를 두고 싶어요? 부하를 두고 싶어. 사람은 다시 뭐라고? 심리적으로 동료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누구를 두고 싶다고요? 부하를 두고 싶다고요. 그럼 부하가 증가하면 원래 부하가 없었을 때는 부하를 지시, 감독하는 업무 자체가 없었죠. 부하가 늘어나면 부하를 지시, 감독하는 업무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먼저 업무가 증가해서 나중에 부하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 근데 이 이론이 진짜 대단하죠. 먼저 뭐가 증가하고
부하가 늘어나고 부하가 늘어나면 부하를 감시 감독하는 비본질적이고 파생적 업무가 늘어난다는 거야. 두 가지 포인트 시험 나옵니다. 자, 먼저 뭐가 늘어난다? 부하 배정 선, 부하 배정 후, 업무 배정. 다시 먼저 뭐가 늘어나고 부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업무가 늘어납니다. 업무량의 증가 없이도 공무원이 증가할 수 있다. 이거 맞죠? 갑시다. 1법칙은 A라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서 동료비의 보충을 받기보다는 자기를 보조해줄 부하를 원합니다. 그죠? 심리적으로 별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당연하죠.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동료보다는 누구를 더 두고 싶어요? 부하를 두고 싶은 건 인간의 심리 상정이죠. 됐습니다. 또 심리적으로 보니까 상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부하가 많아야 된다. 공무원들은 서로 일을 만들어낸다. 자, 업무 배정입니다. 1번 부하 증가는 상관이 부하 없을 때는 하지 않았던 감시 감독 업무를 만들어준다. 근데 이거는 본질적 업무예요? 비본질적 업무예요? 비본질적 업무죠. 그죠? 그래서 파생적이고 비본질적 업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하도 또 누굴 두고 싶을 것 같아요? 부하를 두고 싶어 하겠죠. 또 그 부하도 부하를 두고 싶어 하면 자꾸 피라미드가 상승하죠. 그래서 이 법칙 이름이 상승하는 피라미드 법칙입니다. 상승하는 피라미드 법칙. 상승하는 피라미드 법칙.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점이 뭐예요? 심리적 측면이에요. 심리적 측면. 심리적 측면 하는데 시장 실패나 대공황으로 인한 공무원 증가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일이 늘어나야 됐대요. 내가 방금 여기 그랬놨잖아요. 그죠? 인천 어떻습니까? 인천은 시간의 관점에서 인구도 지금 늘어나고 있지만 아마 공무원도 늘어나고 있죠. 이거는 파킨슨 법칙이 안 맞잖아. 이거는 사람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말은 이 해야 될 일이 많아지니까 공무원 뽑았으니까 이때는 파킨슨 법칙이 안 맞는 거죠. 이럴 때는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맞을 수 있지만 아마도 실제로 일이 많아져서 공무원이 많아지는 그 현상은 파킨슨 법칙은 설명하지 못해요. 이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다 공급설 와그너의 경비 팽창 법칙입니다. 동그라미 1번 경제성장 국민소득 증가보다는 정부 경비가 더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는 현상. GDP는 여러분 2% 증가했는데 정부 경비는 5%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누가 더 경비가 더 빨리 팽창해요? 그렇죠. 정부 경비가 더 빨리 팽창하죠. 정부 규모가 더 많아져서 공공재가 더 많이 공급된다. 동그라미 2번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보다 공공부문 증가율, 공공부문 증가율이 정부 경비죠. 정부 경비의 팽창률이 상대적으로 뭐가 더 크다?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정부 경비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정부가 더 많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피콕 와이즈만입니다. 전이 효과와 단속 효과. 스트레스 홀드. 문지방이라고 써보세요. 문지방 효과입니다. 문지방. 사회 혼란기. 코로나 써볼까요? 코로나 때 지출이 상향 조정되면 공공지출이 민간지출을 대체해버리면 전쟁 위기 발표. 문지방을 넘어간다는 거야. 자, 우리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보건, 의료, 안전에 대한 예산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요 정도 생각했는데 그때 너무 급박했잖아요. 그죠? 그럼 임계점을 넘어가 버려. 문지방을 넘어가 버리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돌아오지 못한다?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 바로 그것을 레쳇 이펙트. 단속 효과. 단속 효과를 합니다. 톱니 효과를 하기도 합니다. 톱니 효과. 레쳇이 여러분 톱니거든요. 톱니. 여러분 자, 톱니는 앞으로만 돌아갑니다. 톱니바퀴는 웬만하면 앞으로만 돌아가고 뒤로는 안 돌아가요. 한번 늘어난 지출이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톨러런스가 있거든. 국민들 요 정도까지는 정부가 지출을 허용하는데 그 이상은 안 봐주는데 갑자기 위기 상황에서 팍 늘어나.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그럼 공공재가 어떻게 공급된다? 과다 공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몰병입니다.
노동집약적 별표. 행정은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이면 결국은 생산 비용이 빠르게 증가해서 공공재가 생각외로 과다 공급된다. 북해는 레바이어던 가설은 우리가 했죠, 그죠? 로그롤링 보트 트레이드. 우리가 저번에 설명했죠, 그죠? 이렇게 도로, 다리, 공원이 있습니다. 각각 3분의 1씩 지지를 받고 있어요. 80명의 국회의원, 120명의 국회의원, 100명의 국회의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죠? 각각 투표를 하면 다 부결돼야 되죠, 그죠? 근데 서로 표를 이렇게 거래해버리면 쓸데없는 도로 다리가 건설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레바이어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2번. 레바이어던 가설. 정부 규모는 분권화 수정과 반비례합니다. 분권화가 높아지면 정부 규모는 작아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자, 반비례는 뭐라고요? 뭐가 높아지면 낮아지는 게 반비례죠.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해봐요. 집권화되면 될수록 정부 규모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얘기하면, 자, 분권화가 낮아진단 말은 집권화된다는 거죠. 말을 어렵게 했죠. 분권화가 낮아지면 규모는 증가한다. 뭐가 낮아지는데 증가한다는 말은 반비례 관계 맞죠? 이걸 다시 분권화가 높아지면 규모가 작아진다. 지금 책에 써 있는 건 이거죠. 그럼 내 반대로 해석해봐요. 분권화가 낮아졌단 말은 뭐예요? 집권화됐다는 거잖아. 그 밑에 해석이 해놨죠. 동그라미 3번. 재정권, 조세권을 독점한 정부는 독점적이죠. 독점적인 재정권을 남용하면 여러분 규모가 커져요, 적어져요? 규모가 커지죠. 자, 여러분 독점적 재정권 남용이라는 거 동그라미 쳐서 빼내가지고 높은 분권화. 죄송합니다. 낮은 분권화다. 낮은 분권화. 됐죠? 낮은 분권화가 되면 규모가 팽창, 정부 규모 팽창. 이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죠? 재정권을 독점한 정부가 독점적이다. 자, 그럼 집권화됐다는 거죠. 집권화됐단 말은 낮은 분권화됐다는 거잖아. 낮은 분권화는 높은 정부 규모. 낮은 높은 정비례 반비례. 원래는 레바이어던 가설의 정식 명칭은 분권화와 정부 규모는 정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정부 규모와 집권화는 정비례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는 안 나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어렵게 했어. 다시 분권화와 정부 규모는 정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 그 말을 좀 어렵게 내니까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이러한 정부 규모 무분별한 증가 현상은 북해는 정부가 마치 성경에 나오는 바닷속 괴물로 막강한 힘을 가진 레바이어던과 같다 그래서 무슨 가설? 레바이어던 가설이라고 그랬어. 알았죠?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 관료들의 효용 극대화, 사적 이신 극대화 위에다 써보시죠. 순편익 뭐가 되는 지점? 순편익 0이 되는 이꼴 0이 되는 지점. 그럼 공공재가 생각외로 많이 공급되죠. 무슨 공급설? 과다 공급설입니다. 카운터밸링 지출 길항력입니다. 길항력이 존재하지 않을 때 카운터밸링 포스 길항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분별하게 바닷속 괴물이니까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반대 세력이 존재하면 쓸데없이 많이 공급될 가능성이 많겠죠. 이것도 과다 공급설이고 양출 재입. 여러분들은 한 달에 얼마만큼 들어올지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출을 통제하죠. 양입 제출. 민간의 기업의 정부를 제외한 모든 조직은 양입 제출이에요.
재정 운영 원리가 뭐라고요? 양입 제출, 양입 제출. 그러나 정부는 먼저 지출할 양을 결정하고 그게 맡아서 세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양출 제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썰 것부터 결정하면 무분별하게 썰 가능성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죠. 할거적 예산구조, 중복 지출입니다. 국도와 지방도로가 중복되는 경우 많습니다. 간접세 체크. 아무래도 이제 간접세는 여러분들이 세금을 직접 낸다는 느낌이 없죠, 그죠? 저는 이제 그래서 담배 소비세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담배 안 피니까. 영화에 세금 내는 거 나는 반대하잖아요. 왜? 나는 웬만한 영화도 안 보고 넷플릭스도 안 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진짜 어떻습니까? 집에 가서 텔레비전 집에서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맨날 홈쇼핑 보고 있는 와이프 보면서 어떡합니까? 아, 내가 번 돈 살살 녹는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니까 그것도 없애버리고 싶어요. 한때는 그래서 홈쇼핑 채널 싹 다 지워놨는데 역시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우리 와이프가 그런 거 전혀 못 맞았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홈쇼핑 채널 다 다시 복원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역시 딸 찬스가 있더라고. 우리 와이프가 하기보다는 딸한테 시키니까 금방 해주던데. 개방경제. 요 정도는 잘 안 나옵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총론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 진도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자, 갑시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너무 중요해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공, 부, 독, 불, 정. 여기 뭐라고요? 사, 비, 파, 편. 맞죠? 첫 번째 거 하나. 맞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래서 사, 비, 파, 편. 비용 채정은 동그라미가 3개 들어가는 유일한 거니까 쉽게 암기 되겠죠. 자, 외부 효과와 파생적 외부 효과는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보의 편제와 외부 효과는 같으니까 권력의 편제는 다르고 독점에만 동그라미 한번 하면 된다 그랬죠. 자, 이거는 각 요인과 유형을 배워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바로 알죠. 이 문제가 진짜 미친 듯이 많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런 문제 풀어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내용이었고,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규제죠. 규제에 대한 내용들을 해야 되고 양이 엄청 많습니다. 자, 첫 번째, 보통은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규제를 한다 그러는데 규제에 대한 유형이 중요합니다. 방금 앞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경제적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무슨 규제? 경제적 규제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불량품을 써가지고 사람들 아예 하면 안 되죠. 무슨 규제? 사회적 규제입니다. 경제적 규제는 아까 잠깐 설명했죠. 협의의 경제적 규제는 대표적인 것은 진입 규제라 그랬고, 자, 독과점 규제는 요 경제적 규제이긴 한데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불공정 거래, 독과점 규제죠. 기업의 사회적 규제는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갑니다. 진입 규제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경쟁을 촉진한다, 제한한다? 경쟁을 제한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먼저 그보다 여기는 진입 규제는 자,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못 파는 이유가 지금 그게 공부독불정형 어디에 해당해요? 아무데도 해당하지 않잖아요. 왜 그 진입 규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익집단인 약사집단이 무슨 추구? 지대 추구와 관료들의 포획과 철의 삼각형의 결과론이라는 거죠. 원인적인 변수에서는 지대 추구라는 지대 추구. 자, 공부 독불정 무슨 실패의 근거예요? 독과점이라는 시장 실패의 근거죠.
시장 실패에 근거합니다. 환경오염은 긍정적 외부 효과예요? 부정적 외부 효과예요? 부정적 외부 효과니까 무슨 실패에 근거해요? 시장 실패에 근거하죠. 그리고 요거는 경쟁을 제한해요. 요거는 경쟁을 촉진해. 요거는 경쟁과 무관해요. 왜냐하면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해서 모든 공장에 오염물 저감 장치를 쓰라 그러면 모든 기업들이 똑같이 쓰니까 이건 경쟁과 무관하죠. 마치 여기서 떼어, 뒤에서 떼어, 앞에서 떼어. 여기는 너는 해, 너는 하지마, 너는 해. 여기도 너는 하지마, 너는 했는데 이거는 차별적 규제고 여기도 차별적 규제지만 여기는 비차별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똑같은 오염물 저감 장치를 다 설치해야 되죠. 편의점은 약 팔지 마. 약국은 약 팔아. 맞죠? 독점기업은 규제 대상이 되지만 독점기업이 아닌 데들은 규제 대상이 아닌 거니까 차별적 규제죠. 여기는 무슨 규제? 비차별적 규제. 결론은 뭐라고요? 결론은 협의의 경제적 규제는 시장 실패에 근거하지도 않고요. 경쟁도 제한하고 차별적 규제니까 부패의 가능성도 많아지죠. 부패의 가능성이 많아지잖아요. 지대 추구와 포획의 결과니까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다. 이거는 경쟁을 촉진하니까 규제를 강화하고 이것도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규제 유형. 두 번째는 규제를 하는 방식이 명령 지시, 오로지 직접 규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오로지 준수만이 요구돼요. 마스크 의무화 해버리니까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내거나 벌금을 냈죠. 이 경우에는 벌칙의 강도 때문에 규제가 성공하고 실패한다는 거죠. 다시 무슨 규제? 명령 지시 규제와 시장 유인, 간접 규제. 이 경우에는 준수하면 뭘 주고? 혜택을 주고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는 거죠. 마스크 의무화와 다르게 백신 패스가 이거였죠. 끝내 백신 안 맞은 사람 있죠? 백신을 맞으면 백신 비용 공짜고 백신 맞은 사람들은 쿠폰 보여주면 어떻게 됐어요? 공공시설이나 다 들어갈 수 있었죠.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공공시설 같은 데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죠. 그 딱 할 수 있는 데가 편의점밖에 없었잖아요. 준수한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고 준수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처벌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무슨 규제? 간접 규제, 시장 유인적 규제. 아까 했잖아. 간접 규제 대표적인 게 ETS,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탄소 배출권 거래. 무조건 오염 시키면 안 돼. 나가서 강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탄소 배출권을 하면 니들이 사든 말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건 간접 규제죠.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장 유인적 규제가 더 좋지만 문제는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사실상 규제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됐습니다. 세 번째, 어떤 한 기업에 규제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들어오는 거는 투입이고 생산 과정이고 나가는 거는 산출, 성과입니다. 규제를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만약 한 곳에만 규제를 한다면 어디가 더 좋을까요? 자, 가장 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 자, 급식 얘기해 볼게요. 급식. 1번. 여러분이 학부모고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2번. 친환경 유기농 식자재만 사용해. 근데 음식의 맛은 니들이 알아서 해. 맛은 모르겠어. 근데 야, 니들이 뭐 쓰레기를 튀기든지 뭘 튀기든지는 모르겠지만
요번에 그 1등 했던 애가 뭐죠? 그 나폴리 마피아. 나폴리 마피아 정도 아니면 미슐랭 3스타 정도의 맛만 보장하면 네가 무슨 원료를 쓰든지 내가 노터치한다. 둘 중에 하나만 규제해야 된다. 다시 뭐라고요? 친환경 유기농 식자재만 쓰면 된다. 근데 어떤 생산 과정을 거치든지 그 맛이 어떤지 내가 노코멘트 하겠다라는 규제 방식 하나와 네가 무슨 원료를 쓰든지 어떻게 생산하는지 모르겠지만 맛은 진짜 천국의 맛을 보장해야 돼. 이렇게 하는 두 가지 방식 중에 현식은 소비자면 뭘 더 선호할까? 그렇죠. 소비자면 당연히 2번을 선호하지. 그런데 여러분이 급식업자면 몇 번을 더 선호할까? 요게 규제론에서 규제를 해야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의 자율성이나 효율성을 침범하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도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수준으로 규제를 선택하면 좋겠죠. 첫 번째는 무슨 규제요? 투입 규제, 투입 규제. 의무적인 무슨 기술을 요구한다 그래서 무슨 규제? 기술 규제라고 합니다. 뭐만 규제하고? 기술, 투입 요소만 규제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최고 안 좋아요. 왜요? 성과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았는데 자 보세요. 친환경 유기농 농수산물 썼는데 맛은 겁나게 없어. 최악이지 최악. 기업한테 재량을 박탈하고 성과도 달성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산출 규제입니다. 산출 규제는 기술이나 투입 요소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죠. 뭐만 규제해요? 성과와 산출만을 규제하기 때문에 성과를 담보하고요. 재량을 보호해주는 장점이 있는데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아니 여러분 학교 급식을 나폴리에 같이 너무 이거는 높잖아. 사회적 성과 수준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교 급식 다 먹어봤잖아요. 어느 정도면 여러분 만족해요? 여러분들은 김천 정도면 만족해? 김밥 천국 정도면 만족해? 그렇게 얘기하면 학부모 단체도 욕먹지. 학부모 단체한테 김천보다 높이 호텔 한 3스타급 너무 높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은 무슨 규제? 과정 규제. 답은 무슨 규제? 과정 규제입니다. 과정 규제. 과정 규제. 해석. 남자분들은 살려면 해썹을 기억해야 돼. 알았지? 제가 와이프한테 얼마나 많이 당했었겠대요. 두부 하나 사와, 뭐 파 사와 이러면 어떻게 해요? 뭐 가면 마트에 가면 저는 잘 먹지만 진짜 그런 꽝입니다. 마트에 가면 두부, 뭐 조리용, 구이용, 뭐 이거 뭐 엄청 많잖아. 그러면 딱 뭐만 사가면 돼요? 해썹만 사가면 절대 욕먹지 않습니다. 생산 과정의 일정 단계별로 안전에 대해서 규제함으로써 투입 규제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산출 규제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과정 규제가 되겠습니다. 요 두 개를 구분하는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죠. 약간 또 다른 얘기인데 이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의 중간 정도에 있는 것이 자율 규제입니다. 규제 협의 또는 공동 규제라고 얘기하는데 규제자와 피규제자가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특이한 경우 나타납니다. 보통 규제자는 정부고 여러분 우리나라 의사에 대한 징계,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누가 해요? 의사협회, 변호사협회에서 합니다. 왜 의사에 대한 징계는 관료들이 못할까요? 일단은 관료들 자체가 의사를 징계할 만큼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기술력도 부족해요. 기술력이나 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좋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나쁘게 해석하면 의사들이나 변호사들은
자기들이 불리한 이슈가 잠적해서 이슈를 선점하기도 합니다. 특이한, 자, 잡으세요. 의사나 변호사에 대해서 진입규제니까 규제를 해야 되잖아.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규제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규제를 당해야 할 사람들이 규제의 주체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정부가 규제에 대한 권한을 누구한테? 피규제자한테 위임해 놓은 거죠. 넓게 보면 둘이가 합쳐서 같이 규제하니까 무슨 규제예요? 공동규제나 규제협의란 말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피규제 집단이 스스로 자기들을 자기가 규제하니까 무슨 규제예요? 자율규제. 이런 특정한 전문 직업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규제, 자율규제, 규제협의가 되겠습니다. 정부 규제가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는 규제 역설, 이 중에 가장 역설은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게 역설이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면 오히려 누구한테 안 좋아요? 사회적 약자에게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역설적인 상황이죠. 의도했던 거하고 정반대로 간단 말이죠. 무슨 상황? 역설적. 자, 여러분, 최저임금제라는 규제는 자기의 노동 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줘라는 거죠. 미숙년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제를 확 올려버렸더니 오히려 약자들, 차약자들의 일자리 자체가 줄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렸더니 원래는 알바생 3명 썼는 편의점 사장님이 야 미안하다 둘 돈이 없어서 한 명을 해고해버리고 자기가 직접 일한다는 거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누구한테 불리해요? 사회적 약자한테 불리한 거. 최신 기술을 규제하면 오히려 기술 발전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우리가 액티브 X 공인 인증서를 강제해버려서 규제를 이거 최고 좋은 거야 무조건 써 이렇게 해버렸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더 좋은 기술을 누가 보안 기술 개발했어. 기업들한테 가서 이 기술이 더 좋습니다 쓰세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정부가 공인 인증을 쓰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거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공인받지 않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나서 지문 인증으로 우리가 너무 편하게 지금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신 기술을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기술 개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규제의 역설적 사항, 규제의 역설. 물론 몇 가지 더 있는데 넘어갈게요. 그러면 규제를 줄여야 돼요, 늘려야 돼요? 규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빠진 것도 있어요. 여기에 이론적으로 JQ 윌슨의 규제 개혁 모형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 일단 이것부터 봅시다. 논리적 연결해 봅시다. 규제는 왜 지금 우리가 논의한다고요? 시장 실패에 대응하는 가장 많은 정부의 대응 방식이 규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가 엄청 많이 돼 있어. 자, 땡땡땡인 경우, 이 경우에는 허용한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 땡땡땡인 경우 뭐 A, B, C라고 할까요? A, B, C인 경우에 금지한다라고 한번 내가 해볼게요. 자, 허용하니까 단어 자체가 positive예요, negative예요? positive 하죠. 그래서 이걸 무슨 방식? positive 방식이라고 합니다. 금지한다는 거니까 이것은 무슨 방식? 네거티브 방식이죠. 단어 자체는 그런데 그럼 자 보세요. 이번에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D라는 새로운 게 등장했어요. 자 그러면 파저티브 방식에서는 A, B, C만 허용하기 때문에 D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근데 네거티브 방식에서는 A, B, C만 금지하고 있으니까 D는 지금 금지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금지 안 되어 있으니까 D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말은 반대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거야? 무슨 방식이 좋아요? 네거티브 방식이 좋은 거죠. 원칙
모든 것들이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모든 것들이 허용되는 무슨 방식? 파저티브 방식보다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들이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무슨 방식? 네거티브 방식이 훨씬 좋다는 거고. 단어가 느낌하고 반대로 가니까 이렇게 이해하니까 쉽게 이해되죠? 네거티브 방식, 파저티브 방식이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 학문적으로는 규제 정치 모형입니다. 제큐일슨의 규제 정치 모형. 어떤 규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편익이 있고요. 비용이 있습니다. 편익이 광범위하다. 비용도 광범위하다. 반대로 여기는 협소하다. 여기는 협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약국에서 여러분 약을 많이 못 사도록 금지되어 있는 진입규제가 있죠. 진입규제에서 보세요. 편익은 소수의 약사 집단이 다 누리고 비용은 우리 국민들 전체가 부담하고 있으니까 편익은 협소하고 비용은 광범위한 사항이죠. 편익은 협소하고 비용은 광범위한 사항. 바로 여기가 고객정치죠. 정반대는 기업가적 정치, 다수결 정치. 여기는 이익집단 정치입니다. 여기는 왜 다수결이 정치를 하냐면 과반수 이상이 다수결이 동의해야지 규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무슨 정치? 다수결 정치. 여기는 관료들이 이제 이익집단이 누구? 약사를 고객으로 섬기기 때문에 무슨 정치? 고객 정치. 여기는 정책 선도자가 나와야지만이 규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무슨 정치? 기업가적 정치. 여기는 이익집단들의 힘싸움으로 결론이 난다 그래서 무슨 정치? 이익집단 정치. 얘하고 내용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쪽 해서. 그래서 규제는 양이 엄청 많아요. 여기서 시험도 생각외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